첫 번째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실험은 실질 이자율의 변화, RT의 변화인데요. 자,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반대 상황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서 실제로 정책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 숙제로 과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제를 만들어서 또 우리 구장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제가 과제를 따로 만들기가 좀 그래서 제가 11장이 끝나면 구장과 함께 묶어서 과제를 여러분 어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지난주에 이제 학교에서 저한테 교수들한테죠. 예, 저희들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는데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던 시점이 대략 4월 말에서 5월 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조사했는지 봤더니 대체로 가장 큰 이슈가 과제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게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거시경제학 과목도 과제가 너무 중하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저는 사실 좀 힘들어요. 일상생활이 좀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여러분 과제를 다 평가해야 되잖아요. 80여 명에 달하는 분들의 80명 넘잖아요. 우리 과제를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평가를 잘못하거나 했다면 또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제를 평가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제가 거시경제학 한 과목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강의를 하고 있어서 과제가 중해지면 저도 굉장히 힘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사실 피하고 싶죠. 과제를 좀 가볍게 내고 좀 평가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데 사실은 원래 우리가 과제를 이 과목은 과제가 없는 과목이었어요. 실라버스에 제가 중간 시험 한 번, 기말 시험 한 번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 시험 때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시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셨고 간단하게 저희도 설문조사 했잖아요. 설문조사 한 결과 뭐 대체로 과제를 선호한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그레이딩 팔러시를 좀 바꿨는데 혹시 과제가 중하거나 혹은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네 과목 강의를 하는데요. 그 하루에 한 4, 5시간씩 과제 평가하는데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하는데 한 4시간 하루에 이제 어, 두, 2시간 그쵸. 제가 매일 그 1시간 15분씩 강의가 있으니까 두 차례 강의가 있으니까 영상 만드는데 뭐 한 최소한 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3시간 이상 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제 평가하잖아요. 과제 평가하면 한 4,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이제 학생 숫자가 적은 과목이 하나 있어서 괜찮긴 한데 그 과목은 지금 뭐 대체로 다 80명 수준이기 때문에 한 5시간. 그러면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다 중간에 잠깐 쉬면은 이제 밤 10시, 11시까지 과제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월화수목 그래야 됩니다. 저한테 논문을 읽을 시간도 없고 저도 공부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공부 시켜놓고 제가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공부해야죠. 네, 다른 경작자들이 쓴 논문도 봐야 되고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논문도 좀 소개해 드리면 좋은데 그게 참 힘들어요. 제가 편안하게 좀 논문을 읽고 저도 편안하게 논문을 쓸 시간이 좀 많으면 그런 얘기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한 환경이어서 저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과제가 힘드시면 그런 이 클래스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저도 방향을 조금 수정을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여하튼
9장 과제는 없고 나중에 11장이 끝나면 IS 커브와 묶어서 단기 거시경제 모형과 관련해서 과제를 제가 어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인상하거나 인하를 할 텐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피셔 이퀘이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었죠.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게 피셔 이퀘이션이고요. 피셔 CH죠. SH인가요? 스펠링을 기억을 잘. 어빙 피셔. 퍼스트 네임은 아는데요. 라스트 네임 맨날 헷갈립니다. 어빙 피셔 SH인 것 같아요. 피셔. 어빙 피셔의 피셔 이퀘이션을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일정하다고 한다면 명목 이자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실질 이자율이 1%포인트 상승합니다. 물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단기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정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중앙은행의 이자율 정책은 금리 정책은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명목 부문에서의 정책은 실질 부문에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퀀터티 티오리, 퀀터티 이퀘이션에서 봤던 것처럼 클래시컬 다이카토미가 사실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즉각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직관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통해서 실질 이자율이 반응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IS 커브가 작동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질 이자율이 반응을 하면요. 상승을 하게 되면 대체로 현실 경제에서는 소비, 투자 혹은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형에서는 IS 커브에서는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것은 투자밖에 없습니다. 소비와 정부 지출 대외 부분은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설계를 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외환 시장도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반응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출은 뭐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뭐 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소비는 보통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소비, 정부 지출, 대외부문 같은 컴포넌트들이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직관적으로는 투자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 수요 혹은 투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했듯이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높다면 투자는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의 프로젝트가 나에게 가져다 줄 리턴은 3%밖에 안 되는데 실질 이자율이 4%가 되면 당연히 뭐 프로젝트를 축소하거나 혹은 투자를 줄이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투자 수요가 변하면 실제 GDP가 이제 포텐셜 GDP로부터 괴리가 되는데요. 자, 이게 포텐셜 GDP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실제 GDP가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액추얼 GDP가 이제 포텐셜 GDP를 따라가다가 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 실제 GDP는 포텐셜 GDP를 하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GDP 갭이 발생하고요. GDP 갭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GDP 갭은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그젬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IS 커브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GDP 갭, 실질 이자율, 롱런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이에요. 자, 우린 총수요 충격을 지금 보진 않습니다.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무엇이냐면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상승하는 경우에요. 실질 이자율과 B는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에 실질 이자율, 그 다음에 장기 실질 이자율은 각각 3%였었습니다. 총수요 충격은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태였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상을 했든 뭐 어떠했든 마켓에서